자, 2부 하겠습니다. 네. 2부는 저기 한나라당 동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이 동네가 요즘은 왜 한나라당이라 하는가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었어. 네. 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네. 네. 그런데 요즘 바퀴벌레가 네. 네? 이렇게 이제 기어 나온다. 네. 그 다음에 대낮에 음주, 육모방망이.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대낮에 술을 처먹고 기어 다니면 육모방망이로 바퀴벌레를 때려잡아야 된다. 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 들어갑니다. 예. 바퀴벌레가 왜 바퀴벌레입니까? 바퀴가 없는데. 저 궁금하더라고요. 바퀴가 없는데. 네. 옛날에 부산에서는요. 네. 이 바퀴벌레라 안 하고 뭐라 불렀는 줄 알아요? 혹시 그 나 고향 비슷하잖아요. 강구? 강구. 강구죠. 그 강구를 왜 강구라고 불렀어요?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정다운 이름으로 뭐라 불렀는 줄 압니까? 모릅니다, 저는. 돈벌레. 하!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바퀴벌레가 나오면 안 잡아요, 할매들은. 아. 그런데 우리가 설국 열차도 아니고 네. 먹을 것도 아닌데. 근데 네. 돈벌레라고. 네. 그래서 내가 아! 돈이 있는 곳에 바퀴벌레가 간다. 그런 의미인가요? 숨겨놓은. 아니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주로 옛날에는 네. 쌀이 귀하거나 네, 뭐 쌀 뒤지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먹을 게가 있는 따뜻한데 바퀴가 많으니까 그래서 돈벌레라 그러고. 곳간에 인심 만나는 곳에는 바퀴벌레가 없었겠네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바퀴벌레라는 말이 돈하고 동전 네네. 또 이 차의 바퀴하고 비슷해서 하! 그냥 내 억지예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서울하고 부산에 왔을 때 네. 제일 큰 문화 격차가 뭔 줄 알아요? 소장님 서울 사람 아니십니까? 그냥 부산에 살고 서울 사람이에요, 아니십니까? 나는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근데 뭐가 제일 차이가 문화 충격이었는가 하면 부산에는 바퀴벌레가 기본적으로 요만해요. 아, 그럼 뭐 근데 태평양에서 온 바퀴벌레인가요? 이놈은 채거를 때려갖고 천장에 날아가면 우리 어릴 때 채거로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가 떨어져도. 주로 책은 공부를 잘하는 수학책을 많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썬데이 서울, 썬데이 서울 등. 네. 주간 부산. 썬데이 서울은 던지면 안 되죠. 왜냐면 그건 보관용이기 때문에. 아니 그건 또 저기 색은 오니까. 새 걸로 나옵니다. 썬데이 서울. 나본 썬데이 당시에 그래도 유복했던 황 소장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진은 미리 또 네. 이렇게 뭡니까? 사진은 찢어 놓으셨습니다. 센터폴더는 또 찢어갖고 네. 내놨기 때문에. 정윤이, 유진, 네. 그래서 그걸로 때려갖고 하면 장미, 네. 떨어져갖고 또 기어다녀요. 그래서 바퀴벌레 한 마리 잡으려면 네네.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잡기 어려운 바퀴벌레를 왜 그것도 육모방맹이면 더 안 잡힐 텐데. 그거는 상당한 타격 감각을 가지고 네네. 거의 뭐 야구로 치면 프로야구에 한 4할쯤 해야 육모방방이로 박병호도 아니고 바퀴를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 내가 문화충격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서울에 오니까 바퀴벌레가 요만해졌어요. 네. 부산은 이만한데. 오다가 뭐 옛날에 중국 속담에 요즘 중국 속담 네. 쓰지 마라 그러던데 네. 탱자가 뭐 귤이 무슨 해수를 귤이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그러니까 귤이 이만한데 네. 해수를 걸리면 요만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무슨 뭐 바퀴가 금강을 건너면 네. 응? 작아진다. 이런 게 그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몸집이 무거운 바퀴벌레는 금강에 깔아앉아서 죽고 몸집이 작은 바퀴벌레는 헤엄쳐서 건넌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네. 아니고 방금 내가 한 이야기고 이게 네. 아시안 바퀴벌레와 아메리칸 바퀴벌레의 차이예요. 미국 가서 바퀴벌레 봤어요? 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네네. 저는 처음에 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바퀴벌레가 네. 옛날에 부산항에 미국 바퀴벌레는 미국에서 이제 바퀴 달렸습니다. 원조 물자가나 이런 게 막 들어올 때 그때는 뭐 옷이고 뭐고 막 미국 그 무슨 뭡니까 구제 옷이라 해가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From San Francisco. 예. 아. 거기에 바퀴벌레가 묻어와 갖고 그래 갖고 부산에 상륙을 해 갖고 미제 바퀴벌레입니다. 네. 그 미제 바퀴벌레가 부산에 쫙 퍼진 거죠. 부산 일대에. 근데 그놈들이 희한한 게 뭔가 하면 영역을 지키면서 이 서울로는 안 와. 네네. 서울엔 다 작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문화 충격을 크게 받았는데 그래서 바퀴벌레를 육모방망이로 뚜려잡는 건 네네. 매우 어렵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한나라당. 네. 저거들끼리 저렇게 미국 가가지고 새벽에 페이스북까지 하고
예? 하, 또 대낮에 음주하고 또 페이스북을 유머 무진장이 열심히 방방이하고 하시네. 뭐 대선에 졌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왜 뜨드냐 네네. 이러는데 클라크 케이블. 지금 2달 뒤에 무슨 경선을 하는데 네.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요. 네, 당권을 잡겠다고 비박과 친박과 네. 또 정우택 이렇게 3파전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뭔 날이 5.18 아니에요. 5.18입니다 오늘이. 네. 어제 무슨 피우진인가 피우진 보훈처장. 네, 보훈처장이 된 여성이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 네. 자신이 오늘 애국가도 부르고 씩씩하게 또 임을 위한 행진곡도 또 부르겠다. 네. 자 그랬으면 그건 좋아요. 가서 뭐 부르든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네네. 이제 공식적인 기념가로 제창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정권 5년 동안에 이 문제가 마치 네.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상징하는 듯하고 대변하는 이 것처럼.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하면 보수가 무너지는 것 무너진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딱 2명 사표 수리했잖아요. 네. 그게 누굽니까? 하나는 황교안. 황교안, 네. 하나는 박성춘. 임을 위한 행정곡과 관련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5.18이 다가오니까 네. 아예 저 사람을 좋다고 저 사람이 뭐 이제 문재인이 됐다고 문재인 각하 만세하면서 5.18 노래는 이 5.18 행사의 공식 재창곡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네. 그럼 사람도 아니지. 그러니까 들래 그죠. 그리고는 또 하루도 황교안이 더 있는 거는 못 보겠거든. 그러니까 둘이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우리가 이 5.18과 가장 관련이 많은 또 5.18 뭐 동지의 유가족 분들 또 그 지역의 광주 호남 분들은 재창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수 입장을 취해왔던 이전에 새누리당 의원분들은 또 합창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또 재창을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대통령의 업무 지시이기는 하지만 이 박성춘 전 보훈처장의 수표를 재빨리 수리하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당연히 재창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마디 의견이 없을까요? 뭐 좋은 결정이었다 또는 나는 반대한다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네. 보수의 이념적 가치 수호를 외치면서 저기 대한문 앞에서 몇 달 동안 네. 예? 대중들을 스타로 떠오른 사람들이 많죠. 네. 또 임을 위한 태극기 행진곡이 스타. 예, 네. 매년 논란이 될 때마다 5월달마다 나서서 앞장서서 싸웠던 몇 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입장을 정한 다음에 과거에 5년 동안 그거를 해도 별 문제 없는 네. 것인데 그걸 굳이 막고 있었다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 그게 그 노래에 담고 있는 정서나 배경에서 네. 국가의 이념적으로 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네. 그랬다면 여전히 그 노래가 불리어지는 5.18은 우리는 거부한다. 기념식은 하면서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또 한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꿨다 해서 이 노래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적어도 서류상이거나 내용상으로는 당연히 이 노래에 대한 어떤 토론이 있은 다음에 정리가 돼야져야 되고요. 국가도. 아니 대통령이 바뀌면 그냥 노래까지 바뀌어버립니까? 그래야 되고 또 야당은 그런 어떤 과거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고수하든지 사과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정교과서요.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채택을 해야 된다 해서 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다. 국정교과서는 상당히 우리 사회에 큰 갈등이 있었던 이슈 아니겠습니까? 있었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네. 국사만큼은 네.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합의해서 네. 쉽게 못 고치도록 하나로 정한 다음에 그 하나를 계속 배우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국정교과서에 잔다 크다 이래가지고 뭐 TV 토론 나가 국정교과서 한번 이야기하고는 네. 국정교과서 제정의 기수라고 해서 비례대표를 받은 여성도 있잖아요. 하하. 네, 얼핏 기억이 날 듯합니다. 뭐 본질은 뭐 사실은 네. 큰 기업하는 사람들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 시켜줬는데 명분은 국정교과서를 그렸지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했던
국정교과서였는데 지금 이제 네. 무시돼 버렸습니다. 무시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적어도 네. 그 여성만큼은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을 하든지 예? 1인 시위를 하든지 네. 사표를 던져버리든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요. 잘 다니더라고. 네. 그건 없어요. 아무 말도 없고. 일단은 더 웃기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네. 더 웃기는 거는 그 여성이 옛날에 무슨 뭐 표절이니 뭐니 했는데 조용히 학위를 반납을 했대요. 학위를. 네. 그때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저를 수많은 사람이 또 공격을 하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국정교과서를 위해서 싸울 사람인데 우리끼리 흠집을 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네네. 국정교과서에 잔다크가 지금 불타 죽었냐 어디가 있냐고 물어야지. 네네. 이게 뭐가 밑도 끝도 없는 게 이놈의 보수판이에요. 요즘에는 무슨 다르크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다르크 사용에 좀 신중해야 될 듯합니다. 네. 그냥 정말 눈다락기라고 눈다락기. 네. 아유 정말 다르크가 많아가지고 요즘에 다르크. 정말 네. 이 폭행을 진짜 유발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물론 대통령이 그렇게 업무 지시를 한 데는 또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 또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판단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또 의견 교환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고 심지어는 관련된 교수님의 뭐 이상한 좀 의혹도 있었고 추행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이 이 국정교과서와 얽히고 얽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 많은 이런 시간 내에 이 국정교과서를 내놓게 됨으로써 이 저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더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면 이렇게 대통령의 업무 지시와 관련해서 뭐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다양한 사회니까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런 의견을 낼 만도 할 법한데 못 내는 이유가 1번 국정교과서 폐지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인지 두 번째로는 괜히 이야기를 했다가 이 정권 차원의 대대적인 정치적 폭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세 번째로는 말을 하려고 나갔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인지 네. 내가 볼 때는 3번입니까? 4번입니다. 4번. 네. 사람이 아니라서. 기타에서 이제 기타인데 이렇게 가로 안에 적는 거는 개돼지보다 못한 인간이다 아유,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네. 입장을 발표했으면 네. 그렇게 심각한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함부로 나서지를 말아야 되고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다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무슨 뭐 심지어 북한의 김씨 일가까지도 좀 왜곡이 되거나 이런 부분 또 과거사를 너무 무조건 비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번 보세요. 인디안을 학살한 부분 굉장히 그 수정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백인들이 와서 그렇죠. 인디안들을 다 죽여버리고 한마디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남북 전쟁도 본질은 노예 해방이 아니라 그렇죠. 이 농업과 자본, 이 제조업 간의 대결이다. 그렇죠. 또 무슨 미국의 해방도 산업 전쟁이다. 세금 때문에 벌어진 세금 전쟁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돌려서 보면 고지고대로 볼 수 있는 게 없네요, 선생님. 네, 그래서 미국에 왜 버팔로가 한때 거의 멸종되다 했느냐. 자연을 보호하는 생각은 안 하고 닥치는 대로 총을 쏴서 다 잡아먹었다. 그리고 미국의 서부에는 총 가진 놈이 그냥 대빵이었고 거기에 뭐 미국의 날강도 귀족 자본들이 총기협회가 만들어졌죠. 아예 그것들을 내세워서 남의 땅과 토지와 이런 걸 다 착취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디안들을 강제로 수십만 명을 대량 이주시켜서 가다 놓고 거의 고립해서 죽였다. 인디안 보호구역 뭐 이런 거 레저베이션,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고요. 그런 어떤 또 홀로코스트에 방불케 하는 인디안의 이동 기간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게 다 미국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그냥 낭만적으로 볼 일이 아니네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역사가 지금 그렇게나 기술 안 돼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걸 갖다가 왜 그러면 안 하느냐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이 자부심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모든 나라마다 과거에 그런 게 다 있죠. 젠틀한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뭐
이번에 한번 보세요. 네. 신라의 동궁 밑에 놓으니까 동궁에 그 무슨 애군 들지 말라고 생사람을 둘이 집어넣어 갖고 비굴이 나왔잖아요. 네?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에요. 또 그 시대는 거의 프리섹스의 시대였어요. 언제가요? 신라 시대, 고려 시대는. 그럼 또 이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이따 따로 저한테만 이야기해 이 주시죠. 성적으로 굉장히 좀 네. 방종한 사람들이었는데 네. 조선 시대 때 유교를 하면서 그리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선생님 그 이야기는 좀 더 네. 깊이 있게 이따가 저 따로 네. 비공식적인 그래서 시간에 우리도 지금 우리 저한테 역사를 네. 상당한 고대사를 왜곡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본다면 이 한 나라의 역사라는 거는 무조건 솔직한 게 옳으냐, 안 그러면 그 나라의 민족적 자부심을 네. 갖다가 일깨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 합의하에 가공되어져서 내려오는 부분을 인정하고 가느냐, 이런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선생님. 적어도 이 역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벌어져서 충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쪽은 완전히 항복 기법해버리고 한쪽은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 이후에 지금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보면 이제 지지율도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50%를 대체로 돌파한 걸로, 대체적인 조사의 흐름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뭐 10%대 초반 또는 뭐 10% 안팎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당히 어떤 정당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분석 의견으로는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24% 내외의 득표를 한 것이 상당히 보수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이런 자평을 하는 것이 맞는 거냐.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권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또는 뭐 육무방망이, 바퀴벌레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줄곧 해왔던 이야기가 지난 총선부터 그슬로 올라가서 당시의 공천의 파동이라든지 보수가 보여줘야 될 가치를 다 무너뜨려 버린 그 당시의 새누리당의 모습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넓은 책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율은 올라가기가 힘든 지지율이다. 보수의 대대적인 외면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심지어는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마저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한국당의 이 근본적인 정당 혁신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저는 뭐 솔직히 네. 이런 문제가 자유한국당의 문제만은 아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한국의 대다수 정당에 같이 있는 전반적인 문제고, 또 문제다. 보면 요즘 호평을 받고 있는 정의당도 보면요, 네. 대선 과정에서 정의당이 자기 가치를 갖다가 제대로 이야기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면 이당 저당 그냥 치고 받다가 또 무슨 문재인 편도 좀 들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대선 끝난 이후에 정의당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진보 정당의 생존은 뭐냐 고민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뭐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TV가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정책과 비슷한 정책과 관련해서 또 이 서로 간의 뜻을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도 그래서 있기도 홍준표가 했고, 만약에라도 만약에라도 네. 한 30%를 넘겨서 35%까지 오면 언제든지 5분 대기조로 네? 단일화를 해서 저금해놓은 한마디로 뭐 일종의 상비약 같은 존재였잖아요. 네, 선생님 장비약은 좀 아니 뭐 이제 같은 진보 성향이 강한 그런 후보들로서 또 유권자 입장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가 또 작동됐던 걸로 아니 보입니다. 굳이 네. 비슷하다면 네네. 뭐 할라 따라합니까? 다 합쳐버리는 게 낫지요. 정당 보조금 네. 나가는 게 아까운데. 그래서 지금 진보 정당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지금 보수 정당이 네. 하고 있는 꼬라지가 이게 아주 잘못됐는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야 될까요? 첫째요. 네. 선거에 이렇게 졌으면 백서라도 낸다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백서! 2012년에 민주당이 지고
그 백서에서 백서에 냈습니다. 네. 말은 올바른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한상진 교수가 백서 발간 위원장 그럼요. 아니십니까? 거기 보면 탁월한 또 기획 분석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이 교조주의적인 이념에 집착을 했다. 네. 또 과도하게 개파. 네? 개파의 어떤 패권에 집착을 네, 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중도 외연으로 가지 못했다. 중도 외연을 확장을 실패했다. 네. 또 그 어떤 이 정오의 바탕을 둔 한마디로 이 적대적 네. 어떤 공생을 해왔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왜 졌는가 하는 부분에서 박근혜 정권의 한마디로 당을 독립시키지 못했다부터 해서 부패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옹호하는 세력에 과감하게 청산도 하지 못했다.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 홍준표 후보가 종북 척결과 박근혜 옹호 외에 새로운 가치를 보이지 못해서 수도권과 젊은 층의 외면을 받았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미래로는 표의 확장성이 문재인의 반대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한 2, 3년 지나면 자유한국당은 그 지지율이 40%쯤 회복될 거고 다음 총선에서는 일당이 될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딱 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할 필요가 없지요. 문 대통령이 뭐 2, 3년 지나면 좀 못하겠지. 아니 문은 노고 네네. 문이나 노나 저 사람들은 재수 좋아서 41%로 대통령 됐지만은 촛불 들고 좀 있으면 옛날에 노가 했던 것처럼 홍위병이니 뭐 이 패권이니 적대니 이런 걸로 가지고 편가르기 하고 독선을 하다가 또 무너질 거다. 그러면 우리한테 밖에 더 오겠냐? 어디 갈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런 상상과 기대를. 그리고 이번에 네. 대선에서도 결국은 보수가 총집결되어서 우리가 40%는 넘을 거다. 결국 문하고 40%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네네. 그걸 대중에 전파했는데도 24.2%밖에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네네. 유승민이하고 조원진하고 딸딸 끌고도 31% 아닙니까? 네. 더 가져올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끌은 게 그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금 문재인이 정권 초반에는 더 지금 헤매게 될 건데 대선이라 해서 다 총집결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제 대선이 끝나고 패배한 상황에서는 더 떨어질 건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겠다 하면 일단 환자한테는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전치 몇 주 뭐. 그렇습니다. 진단. 그럼 진단조차 지금 안 한 상태에서 진단을 안 하고 있네요. 예, 그냥 이 쓰러져가는 집구석에도 네. 먹을 거는 좀 있으니까 2년마다 하는 건강 검진마저 거부한 상태. 예, 그거 이 집에 한마디로 이 바퀴벌레. 네. 난파선에 키를 지겠다고 음. 지금 싸움질하는 거 밖에 더 됩니까? 네네. 아 정말 이 국민의당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선생님? 지금 궁금해지는 대목은 이 5.18은 또 국가적인 행사이기도 하지만 또 광주, 호남에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철수 글쎄 저도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안철수 전 대표도 5.18 행사에 당연히 참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뭐 전인권 가수 전인권이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임을 위한 행진곡 상록수 노무현 대통령의 애창곡이었죠. 상록수까지 부른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칫 호남 내에서의 이 힘겨루기가 있는 것 아닌가.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잦아들었지만 대선 직후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에 은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당이 앞으로 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호남 정선은 당분간 한 6개월 정도 지켜볼 거라고. 네. 이번 대선에서도 한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한 30% 얻었죠? 네네. 32%. 한 뭐 9대 한 6대 3 정도 됐죠. 6대 3 정도. 나머지 합쳐서 네네. 10 정도 되고. 나머지가요? 네. 그러면 호남 정서가 다수는 문을 지지했지만은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가 국민의당을 지지한 거예요. 그건 안 개인이라기보다는 국민의당이라고 봅니다. 네. 그건 뭔가 하면 호남의 대부분의 정당 의석을 지역구 의석을 국민의당이 확보하고 있는데 네. 그런 속에서 문재인 후보를 당시 찍어주기에는 지난 총선 때 몰락시킨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무릎도 꿇고 정치 안 하겠다 해도 그럼 하지 마라 하고 그냥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호남 몰대론이었는데 네. 팽한 거 아닙니까? 네. 팽했는데 김종인
대표 시야에서 겨우 살아났죠. 김종인 전 대표. 네. 김종인 전 대표 지금 뭐 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참 그분 안타까운 게 배지도 날리고 그러니까요. 대선 후보 사무실도 그냥 뭐 열었다가 문을 닫고 또 안철수를 마지막에 또 무슨 개혁 무슨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위원회를 맡았다가 존재감도 없이 대선 때 한때는 빅텐트론, 제3지대론, 대연정론.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보여줄 카드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됐었는데 결국 태풍 속에 찻잔이 아닌 찻잔 속에 태풍이 되어버렸는데 그건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분이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술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는 환자가 줄을 서는데 대학병원 나와서 자기가 직접 개업만 하면 차리면 그게 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영 마인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큰 조직 내에서는 그 시스템이 돌아갔는데 정작 홀로 서기를 하니까 홀로 아리랑이 돼버린. 그래서 차라리 일찌감치 이 탈당을 하면서 곧바로 출마 선언을 하고 새로운 가치들로 시대적 가치들을 아주 맹렬하게 품었다면 적어도 뭐 한 5에서 10% 사이의 지지율을 확보했을 거고 그래서 대선에 한 배를 한 번쯤은 흔들어 볼 수는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당시에 그 3인 3자 해동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은 그래도 특사로 살아남으셨어요. 그분은 솔직히 말하면 몸값 올리려고 여자가 보면 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 사실 패스도 하고 그런데 뭐 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을 자극시키려면 어째야 됩니까? 막 선을 여기저기 보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마음이 좀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였는데 또 남 또 주기는 아깝고 남 주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기엔 조금 고민스럽고 그러니까 홍석현 특사는 결국은 그 용도로 이렇게 그 지금 미국에는 두 분의 홍이 계신 거네요. 홍준표와 홍석현. 알겠습니다. 미국에는 두 분의 홍이 계십니다. 홍자 옆에 아자를 달면 홍화가 아니라 황이 됩니다. 말짱 황. 이제 우리 방송을 끝낼 때가 된 건가요, 선생님? 자, 그래서 황장수 소장님이십니다. 이 보수가 반성을 하지 않고 백서를 만들지도 않고 청산을 하지도 않고 또 한마디로 이 집구석 반쯤은 저절로 또 오게 돼 있다고 이 먹을 것 많은 집구석 차지하는데 열중하다가는 지금 프랑스에 공화당이 작살나고 있고 사회당이 작살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언젠가는 한국에도 기성이 지역 구도나 이념 구도에 바탕을 둔 이런 한마디로 구태 정당들이 붕괴될 날이 올 거다. 저는 그 붕괴가 이 지금 한국의 보수 정당부터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의 나머지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도 온전하지 못할 거다. 그 붕괴가 보수에서부터 시작되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변하지 않으면 변화당한다. 이 이야기가 오늘 어느 때보다도 새겨지는 날 같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 우리가 사실은 새 정부가 시작이 됐지만 대통령 선거가 아직 이거 뭐 채 일주일 조금 열흘 정도밖에 좀 100일 사는 것 같아.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저는 그제 대선을 치른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이 선거 여론 전문가로서 가장 느낀 건 지지율만큼은 자수성가형 지지율이라야 오래 유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든 또는 중도든 저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지지율이라 해야 되지 이 문재인 대통령 많은 국민들이 지금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헛발질 하겠지. 그러면 또 다시 자유한국당을 좋아해 줄 거야. 또 우리 정당을 좋아해 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정말 정도가 아니다. 자수성가형 지지율을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또 빨리 문재인 정권 또 무너져라 하고 이렇게 물떠놓고 비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저는 어느 대통령이든 모든 대통령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아름답게 본다니까. 어떤 분들은요. 하이 나라 망해도 좋으니까 보기 싫은 놈 보지 말자. 이런 정오에 기반을 한 이 정치 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도 많습니다.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보면 안 돼요.
뷰티풀 코리아 뿌잉뿌잉. 네. 어글리 코리아도 되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유의해야 될 부분은 홧김에 서방질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정치에 분노할수록 그 분노를 갖다가 올바른 대상에 네, 집중을 그거 중요한 것 시켜야지.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쪽에다가 몰빵을 하니까 네. 지금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지금 보수 정당들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정당은 관심도 없어가 말을 안 했네요. 네. 바른 선택을 또 국민들은 하시겠죠. 바른 정당은 또 바른 정당도 있으니까요. 거기는 바른 선택도. 허구헌날 연찬회만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또 식사는 해야 되니까요, 소장님. 바르게 연찬회 하는 정당. 식사는 해야 되니까요. 배고픕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